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론 사회문을 맡고 있는 이웅재라고 하고요. 자, 오늘부터 기출 앤 문풀, 우리 강의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기출 앤 문풀이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임용학원가에서 이제 전형적 커리큘럼이 이제 기출 문제 강좌가 있고 또 문풀 강좌가 따로 있고, 그게 원래 전통적인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출 2달 하고 문풀 2달 하고, 그런 게 이제 전통적인 커리큘럼이었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 팀은 기출하고 문풀을 합쳐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출하고 문풀을 합쳐서 이제 진행하는 기본적 취지는 사실은 뭐냐면, 기출 문풀을 나눠서 하는 게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합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출 2달, 문풀 2달이면 넉 달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과정은 기출 문풀 합쳐가지고 이제 12주, 석 달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임용판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기출 2달, 문풀 2달을 매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문제풀이 그 기간이 너무 소모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풀이를 2달 동안, 8주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문제들을 많이 쏟아내게 되고, 왜냐하면 시간을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땜빵용 문제들을 자꾸 이제 강사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매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안 냈던 문제를 또 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매년 새로운 문제를 억지로 쥐어 짜내듯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문제가 산으로 가니까 수험생 분들도 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불만들이 좀 쌓여가는 걸 보고, 이렇게 강사도 피곤하고 수험생도 피곤한 짓거리는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감하게 그걸 합쳤습니다. 처음에 합쳤을 때 다른 분들이, 제가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다른 팀원 분들이 조금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2달 팔아먹던 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석 달에 하나를 팔아먹으니까, 장사꾼 아니에요, 항공사는. 장사꾼이니까 매출이 줄면 어떡하나. 1차적인 그 두려움은 그거죠. 강사들이 그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그 커리큘럼을 안 바꿨던 가장 큰 이유가 매출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개인적인 캐릭터가 무의미한 짓거리를 하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문풀 문제를 지나치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출되어 있던 주제들을 또 중복해서 만들 필요도 없고, 기출 주제는 기출 문제로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고, 기출이 안 됐던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문풀로 메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이, 기출 문풀 들었던 분들이 올해 기출 문풀 또 들으시면서 문제가 왜 작년하고 비슷하냐, 이렇게 이제 항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항의의 봉쇄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출된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확정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차피 우리 임용 범위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임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임용 범위가 이렇게 5가지 포인트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 이제 기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아직 안 된 포인트가 이 3가지가 있으면, 기출이 안 된 포인트가 3가지가 있다면 앞으로 당연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년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매년 문제를 바꾼다고 이 포인트가 아니고 엉뚱한 이상한 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거지로 작년에 이거 했으니까 올해는 이걸 해야지, 또 이지랄을 하는 게 싫다고요, 저는. 작년에 이거 했는데 아직 안 나왔으면 올해도 또 이걸 해야죠. 왜냐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문제 묻는 방식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예 묻는 방식조차도 확정될 수밖에 없는 주제들은 작년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문제를 다르게 해가지고 매년 새로운 문제를 낸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중요 포인트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여기다가 작년에는 생각 못했던 또 다른 포인트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추가할 수는 있겠죠. 추가할 수는 있는 거고, 또 이런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번에 또 약간 지랄 옆차기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
묻는 방향을 약간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시문도 약간 좀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기출 안 된 포인트 중에 중요 포인트는 당연히 매년 체크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에 들으셨던 분이 올해 또 들으시면서 문제가 비슷하다는 불만이 가지고 계신다면 빨리 환불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 포인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중요 포인트를 매년 확실하게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약간 예외적인 문제들로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약간 첨가는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둔다기보단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두면서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더군다나 또 물어봤던 거를 또 다시 물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물어봤던 기출 문제가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도 또 생각을 하시면서 기출을 지금 집중반 때 했던 걸 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반 그 과정을 따라오셨던 분들은 했던 걸 왜 지금 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누차 집중반 때 누차 강조드렸던 건 뭐냐면 기출 문제는 푸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누차 강조를 드렸었죠. 기출 문제는 푸는 게 아니에요. 3번, 4번 푸는 게 아니고요. 3번, 4번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공부는 당연히 반복할수록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됐던 문제들의 주요 포인트가 무엇인지, 특히 기출 제시문을 눈여겨보시라고 그랬죠. 기출됐던 문제의 답이 아니라 답에 그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기출 문제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 거기다가 아직 안 건드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거. 자, 요것들이 우리 기출 문풀 과정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면서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다. 자, 그럼 약간 잔소리 같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 먼저 보시면, 자, 최근 기출 흐름이다. 올해 제 집중반 교재에서도 뭐 이 표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자, 교육론은 사회문하고 다르게 특정 테스트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호책이 바이블이다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참호책 제3판이 바이블이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둬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출 흐름을 보고 아직 물어보지 않았던 부분들이 뭔지를 체크해 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사회과의 전통 그러면 항상 3가지 전통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바하바스 셔미스가 얘기했던 3가지 전통인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시민성 전달 모형과 바 등이 얘기했던 3가지 전통. 첫 번째 이제 시민성 전달 모형, 두 번째 사회과학 모형, 세 번째 반성력 탐구 모형이죠. 항상 정리하실 때 목표, 내용, 방법. 너무 붙였었네요. 사회과학 모형도 목표, 내용, 방법. 항상 목표, 내용, 방법은 항상 서로 연동이 되는 거죠. 목표가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모두 달라진다. 내용과 방법이 달라진다. 그래서 목표, 내용, 방법. 그 다음에 반성과 탐구 모형도 목표, 내용, 방법. 요 목표, 내용, 방법을 그냥 줄줄줄줄 외울 정도로 일단 그 표현들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골고루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민성 전달 모형의 뭐 목표 내용을 물어보고 방법을 아직 안 물어봤다면 방법이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기서 목표 내용 방법에다 추가를 한다면 이제 뭘 추가해야 될까요? 뭐 장점이나 비판점, 단점, 뭐 장단점도 당연히 추가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기출문제를 보시면 기출문제 하나씩 보면서
몇 년도에 뭘 물어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면 2014년에 보면은 반성적 탐구 모형 입장에서 시민성 전달 모형에 대한 비판점을 두 가지 서술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2014년에 이 단점을 물은 거잖아요. 그죠? 단점. 2014년에 단점을 물은 겁니다. 단점을 물었는데 무슨 입장에서? 반성적 탐구 모형 입장에서, 반탐 입장에서 바라보는 비판점, 단점이 뭐냐? 이걸 이제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단답형은 빼고요. 2014년 단답형은 그냥 반성적 탐구 모형 본 거. 2016년에 보면은 넬슨과 마이클리스 분류해서 하버드 모형을 비판하는 입장의 전통 두 가지를 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버드 모형이 밑줄 가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요 주제하고 좀 별도로 이제 하버드 모형. 하버드 모형은 뭐 보수적 입장에서도 까이고 진보적 입장에서도 까이는 양쪽 진영에서 다 비판을 받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보수적 관점에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보수적 관점에서는 이제 왜 비판하나요? 왜 쓸데없이 논쟁을 가르치냐?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 논쟁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전통적 가치를 심어줘야 되는데 왜 전통적 가치하고 대립되는 가치를 같이 가르치면서 논쟁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게 보수적 관점이죠. 거기에 반해 또 진보적 관점에서는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왜 하버드 모형은 이제 기본 가치를 강조하니까 왜 기본 가치는 비판 안 하냐? 기본 가치는 왜 유지하려고만 하느냐? 라는 식으로 진보적 관점에서 비판을 받죠. 이 보수적 관점을 대변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시민성 전달 모형이 되는 거고, 그 진보적 관점을 대변하는 게 사회 비판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요걸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전통 문제라기보다는 하버드 모형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다음번에 이것도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이건 이제 안 물어보고 이런 입장에서 물어보겠죠. 보수적 관점에서 얘를 비판하면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진보적 관점에서 얘를 비판하면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이거 다 참호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 다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018년도 보면 단답형 말고 서술형을 보니까 반성적 탐구 모형 입장에서 시민성 전달 모형에 대한 비판점 두 가지를, 여기 2014년과 똑같습니다. 2014년 똑같은데 2018년도 똑같이 물었는데 반탐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였는데 가치교육 측면에서 비판을 해봐라. 그러니까 2014년에는 그냥 비판해라라고 했다면 여기는 가치교육 측면에서 비판하는 식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비슷한 주제를 또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이 단점을 두 번이나 물어봤다. 그 다음에 2019년에 보시면 2019년은 그 서술형을 보면 위 전통들의 특징, 위 전통들이 시민성 전달 모형하고 사회과학 모형입니다. 교수학습 방법 면에서 각각 한 가지를 서술하시오. 그러면 지금 시민성 전달 모형 2019년에 교수학습 방법이죠. 2019년에 이걸 물어본 거죠. 2019년 시민성 전달 모형하고 사회과학 모형 2019년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2020년에 보면 교육 내용을 A, B, C 교사가 선호하는 전통이 강조하는 교육 내용을 한 가지씩 서술할 거. 그러니까 이건 2020년에는 세 모형을 다 물어본 거예요. 2020년 다 물어본 거죠. 그 다음 2021년은 과학적 탐구와 반성적 탐구의 차이점을 탐구 영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서술할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탐구 영역이니까 탐구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럼 내용적인 측면을 과학적 탐구는 얘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성격 탐구는 얘가 하는 거니까, 좀 내용적인 측면을 2021년에 다시 또 물어본 거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2022년은 단답형이니까 더 표시할 거 없죠.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일부러 한번 표시를 해봤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하는 거, 뭐 이런 단순 노가다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보면은 눈에 확 드러나잖아요. 뭐, 시민사회 전달 모형은 뭘 안 물어봤어요? 이거 안 물어봤잖아요. 목표 안 물어봤잖아요. 목표 물어볼 수 있고. 장점 안 물어봤잖아요, 지금. 이거 안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거 출제 포인트로 간단하게 챙겨줄 수 있는 거죠. 사회과학 모형은 장점, 단점, 목표, 장점, 단점 다 안 물어봤잖아요. 목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장점을도 안 물어봤고, 단점도 안 물어봤는데, 참호책의 그 전통 앞부분 보면 장점이 뭐다라고 확연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단점을 얘기하고 있죠. 단점을 좀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이제 시험에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장점도 뭐 굳이 얘기하자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반성형 탐구 모형도 이거 안 물어봤잖아요. 이거 안 물어보고, 이거 안 물어보고, 이거 안 물어보고, 이게 다 출제 포인트 아니에요. 그래서 제 문풀 문제에 항상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묻는 문제가 항상 있다. 기출이 될 때까지 이 부분을 묻는 문제는 제 문풀 문제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항상 출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것만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이미 물어봤던 것도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또 다시 물어볼 수가 있다. 뭐 그건 당연히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안 물어본 게 이런 것들이니까 이걸 더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2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죠. 2003년 임용 문제입니다. 사회과의 바바 셔미스가 제시한 사회과의 세 가지 전통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냥 단답형으로 간단한데, 보시면 학년 주제가 있고 주요 학습 주제가 있어요. 이게 답은 사회과학 모형인데요. 사회과학 모형인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답 맞추려고 기출문제 보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만약 문제를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봅시다. 이게 이 세 가지 전통 중 무엇이든지 해당하는지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서술하시오. 그렇게 문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왜 사회과학 모형인가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사회과학 모형에서 주로 가르치는 건 뭐예요? 개별 사회과학의 내용과 방법을, 탐구 방법 같은 거, 개별 사회과학의 어떤 내용들이나 핵심 개념들이나 탐구 방법들을 주로 가르치는 것이 사회과학 모형인데, 거기 보면 학년별 주제를 보면은 여러 개별 사회과학의 주제들이 나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1, 2학년, 3, 4학년, 5학년의 그 주요 학습 주제를 보면 자꾸 반복되는 문구가 뭐냐면 1, 2학년은 자연 환경에 따라 이런 말이 있죠. 3, 4학년은 지리적 조건에 따라, 그 다음에 5학년도 지리적 조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적 조건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사회 제도의 모습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리학적인 측면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특히 지리학적인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6학년은 학년 주제만 봐도 역사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과 연관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7학년, 8학년, 이웃나라, 먼 나라니까 세계사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거 6학년은 국사라고 한다면 7학년, 8학년은 세계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9학년은 다시 학년 주제를 보면 정치학, 경제학, 비교 정치, 비교 경제니까 정치학, 경제학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10학년은 다시 역사학이죠. 동양사학. 또 11학년은 근현대사학. 또 12학년은 행동과학. 그럼 개별 사회과학의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사회과학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시민성 전달 모형이라면 주제가 뭐가 돼야 될까요? 시민성 전달 모형은 뭘 배울까요? 그럼 주제가 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성 전달 모형은 우리 사회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키워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배우나요? 우리 사회의 어떤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도 배울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제도, 경제제도, 역사 이런 걸 다 배울 수 있어요. 이런 걸 다 배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뭘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성 전달 모형은 주요 포인트가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중에서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 특히 가치, 태도의 포인트가 있다. 가치 교육에 초점을 두는 것이 시민성 전달 모형이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가치나 태도, 우리 사회를 자랑스러워하는 가치나 태도를 기르는데 더 주안점이 있다. 가치 교육에 주안점이 있다. 전통적 가치에 대한 전통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초점이 있다. 자, 이게 시민성 전달 모형이죠. 그래서 배우는 내용이 뭐하고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사회과학 모형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 모형에서 정치학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모형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시민성 전달 모형에서 가르칠 수 있지만, 포인트가 사회과학 모형은 탐구력을 증진시키는 데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뭘 증진시키는 데 포인트가 있다?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데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반성적 탐구 모형이라 그러면 주제가 뭐가 돼야 되나요? 반성적 탐구 모형이라면 당연히 사회 문제죠. 그죠? 사회 문제를 다뤄야 되겠죠. 그 사회 문제는 바로 누가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흥미나 관심을 갖는 일상적인 사회 문제를 주요 학습 주제로 정하겠죠.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성적 탐구 모형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첨언을 하자면, 여기 있는 학년 주제들은 누가 관심 있는 주제인가요? 사회과학자가 관심을 갖는 주제죠. 자, 그게 특히 반성적 탐구 모형과 대비되는 거죠. 사회과학자가 관심을 갖는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제만 보더라도 학생들이 뭘 무시하고 있다. 흥미나 관심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들이 중시하는 주제들을 학년별로 나열해 놓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또 제기할 수 있겠죠. 또 혹은 또 뭘 다루지 않고 있다. 사회 문제 자체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 사회과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에 초점을 두는 게 사회과학 모형인데, 우리 참고책에 따르면 사회과학자는 뭐에 관심이 없다? 정책 결정과 같은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한계점을 이 표에서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흥미 관심을 배제하고 있다. 또 문제 해결과 같은 정책 결정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문제점들을 여기서 또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번. 다음과 같이 사회과 교육의 본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시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쓰시오. 자, 항상 제시문이 있는 거는 제시문 자체를 공부하는 게 기출문제의 포인트죠. 그죠? 자, 사회과에서는 제반 사회과학의 핵심 개념과 원리 등으로 이루어진 지식의 구조의 밑줄 쫙 그어두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식의 구조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죠?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의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개념, 일반으로 갈수록 점점 추상도가 높아지는 거죠. 지식의 추상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지식부터 추상적인 도가 높은 지식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지식의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보다 추상도가 높은 게 개념이고,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서술한 것을 일반화라고 얘기하고 그 일반화들이 모여가지고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 그런다? 지식의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을 가르쳐야 된다.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에 밑줄 그어주시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탐구 방법이죠. 그죠? 탐구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지식의 구조와 탐구 방법이 주요 학습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쓰시오 그러면 지식의 구조와 탐구 방법을 쓰면 되겠죠. 사회과에서는 객관적 증거와 과학적 절차에 의해서 사회 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자, 객관적 증거,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과학 모형이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 가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사실 문제만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 증거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뭐라 그런다? 사실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 묻고자 했던 교수학습 방법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수학습 방법은 사회과학자들이 사용하는 탐구 방법을 교실에서 뭐 하고자 하는 거다?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참호책의 표현이죠. 개별 사회과학 영역에서 활용되는 탐구 방식을 교실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실에서 재현하고자 한다. 개별 사회과학자들이 사용하는 탐구 방법을 교실에서 재현하고자 한다. 2-1번. 다시 1번으로 붙여놓은 건 항상 제가 붙여놓은 문제입니다. 문제점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볼 때 위의 전통이 가진 문제점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사회과학 모형의 문제점 아직 출제 안 됐다 그랬죠. 출제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주제죠. 당연히 1순위입니다. 1순위. 사회과학 모형의 문제점 쓰는 거는 옛날 주관식 때 이미 물었던 거고 최근 주관식 때 아직 안 나온 거니까. 우리 참호책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먼저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사회과학 모형은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학문 내용과 탐구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자, 이게 사회과학 모형의 취지인데, 근데 그 사회과학의 예를 들면 거기 지식의 구조, 앞에 문제에서 나왔던 표현으로 얘기하면 지식의 구조, 이게 이제 학문 내용이죠. 거기다가 뭘 습득한다? 탐구 방법. 요거를 이제 습득을 하면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이 함양될 거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시민이 양성될 거야. 이게 이제 그 사회과학 모형의 기본 취지란 말이에요. 그럼 사회과학 모형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걸 먼저 기억해 두시라고. 내용 강의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학 모형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표 자체가 이거잖아요. 왜 이걸 습득시키는 거예요? 이게 꼬마 사회과학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꼬마 사회과학자를 왜 만드는데요? 그 꼬마 사회과학자가 뭘 잘 해 나갈 것이다.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게 문제 해결 능력으로 연결될 것이다. 자, 이게 사회과학 모형의 취지인데, 근데 이걸 습득하는 게 누구의 관심이에요? 사회과학자의 관심이잖아요. 이게 사회과학자의 관심인데, 문제는 사회과학자의 관심대로 학습을 하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회과학 모형인데, 정작 사회과학자의 관심은 요거에만 관심이 있지, 뭐에는 관심이 없다?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 문제 해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책 결정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판점이 사회과학자의 관심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사회과학자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정책 결정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무슨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 관심대로 가르치자고 하는데 얘는 관심이 없다니까. 근데 뭘 이 관심대로 가르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떻게 커지니? 얘가 자체가 관심이 없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원전에 나온 표현입니다. 원전에 나온 표현을 그냥 참호책이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표현 그 자체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자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고 무관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무슨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과학자의 관심대로 가르치면 요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사실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무슨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가치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사회과학 모형은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과학 모형은 항상 무슨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만을 교육하기 때문에 가치 판단 문제 자체를 다루지 않는, 그래서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교육에서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호책에 원전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구를 참호책에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의사결정이 곧 문제 해결 과정이니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치 판단을 교육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2-1번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위 존통이 가진 문제점을 한 가지 서술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번 써주시면 되는 거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가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회과학 모형은 뭘 다루지 않고 있다? 가치 문제 자체를 다루지 않고 있다. 가치 중립적인 교육만을 해서 가치 문제 자체를 다루지 않고 있다. 혹은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되겠죠. 이 두 개는 뭐 무조건 필수적으로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주제다. 3페이지 3번 문제 보시죠. 3번 문제도 거의 뭐 똑같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음은 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와 이를 토대로 교사가 행한 수업 상황이다. 이 교사의 수업은 사회과 본질에 관한 전통 5가지 중 어느 모형에 속하며 이 모형에서 강조하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쓰고 이 모형의 문제점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거기 5가지에다 동그라미 쳐두시고 5가지 그러면 바바 서비스가 얘기한 3가지에다가 뭘 추가하는 거예요? 개인 발달 모형하고 사회 비판 모형을 추가하는 거죠.
개인 발달 모형하고 사회 비판 모형을 추가하는 거다. 근데 개인 발달 모형은 우리 임용 기출에서 공통사회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을 뿐이지 일사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회 비판 모형은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2006년 임용 문제죠. 이 문제가 그래서 사회 비판 모형을 묻는 과거 주관식의 전형적인 문제고 이 패턴으로 똑같이 또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사회 비판 모형은 무조건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사회 비판 모형은 말 그대로 이제 비판하는 건데, 이제 뭘 비판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씩 검토하고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뭐? 과거의 전통이요. 과거의 전통을 다 검토, 비판하는 거다.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시민성 전달 모형인데 얘는 과거의 전통을 까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거다. 시민성 전달 모형하고 전통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전통을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시민성 전달 모형이고, 전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비판해야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 비판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성 전달 모형하고 완전히 대비점이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관행들, 지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검토 비판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라고, 참모측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존의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식,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문제 해결 양식 혹은 방식, 이런 것들을 검토 비판을 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이걸 검토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쓰라 그랬는데, 자, 문제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내용 강의 때 강조드렸습니다만 사회 비판 모형의 문제점은 첫 번째, 시민성 전달 모형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고, 두 번째, 사회과학 모형에서 비판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시민성 전달 모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통은 무조건 비판하니까 전통을 일방적으로 뭐 할 우려가 있다? 경시할 우려가 있다. 전통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가질 우려가 있다. 전통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가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사회과학 모형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회과학적인 기초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 사회과학적인 지식의 기초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사회과학적 지식의 기초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 비판 모형은 요거를 까는데 초점이 있으니까 까는데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교육하지 않는다. 거기 위에 그 사례도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연구 결과를 보니까 성차별적인 측면들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교과서 저자들, 거기 보시면 교과서 저자들의 성별에 따라서 성차별 태도 점수가 다르다. 교과서 저자들이 보통 남자들이 많은데 남자 교과서 저자들을 보면은 상당히 성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페미니즘이죠.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지금 교과서를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페미니즘이 전형적인 사회 비판 모형이고, 사회 비판 모형은 그냥 사회 비판 모형은 뭘 연상하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 비판 모형은 그냥 진보적 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보적 관점. 그럼 우리 사회학 이론으로 따지면 기능론이에요, 갈등론이에요? 갈등론적 시각이죠. 페미니즘이 전형적인 갈등론적 시각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페미니즘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관심은
우리 사회 구조의 부조리나 불평등을 비판하는 초점이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나 부조리를 비판하는데 필요한 것들만을 그때그때 인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사회과학의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기초를 쌓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사회과학적 지식의 기초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학문적 체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랬잖아요. 여성학과를 졸업하면 페미니즘이 여성학과잖아요. 여성학과 졸업하면 만물 박사가 됩니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력 안 건드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정치학 찔끔, 경제학 찔끔, 사회학 찔끔, 문화인력 찔끔 다 찔끔찔끔 배웁니다. 뭐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 배울까요? 성차별, 남녀 평등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을 찔끔찔끔 배운다고요. 그래서 마르크스 찔끔 배우고 디르킴 찔끔 배우고 성차별 관련된 언급을 한 학자들을 다 찔끔찔끔 배우기 때문에 어떤 학자도 제대로 배운 학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르크스 전문가가 들으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르크스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다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냥 마르크스가 성차별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기초가 없이 자기 관심 분야에 있는 것들만 인용을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기초가 부실한 학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게 사회비판 모형의 한계점이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점 두 가지 꼭 챙겨두시길 바라겠고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이다. 자, 뒷부분 넘어가시죠. 4번. 4번도 2008년 임용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에 나타난 최 교사의 수업이 세 가지 전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쓰고 나에서 이 전통과 관련된 주장을 찾아 그 번호를 모두 쓰시오 그랬습니다. 최 교사의 수업을 보고 시민성 전달 모형인 걸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가 제시문의 시민성 전달 모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제점이 뭔가요? 첫 번째 줄에 학생들이 하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학생이 하품을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무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과는 동떨어진 수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품하고 잡담도 하고 있는데 근데 혼자 교사는 열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줄에 격앙된 목소리를 말을 해요. 이 격앙된 목소리를 말을 하는데 굉장히 훈계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가치를 그냥 일방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입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가치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성 전달 모형의 가치 교육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그러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모습을 잘 연상하시라고요. 그러면 시민성 전달 모형의 가치 교육은 뭐가 문제냐?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무시하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특정한 가치를 뭐 하려고 하고 있다?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두시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장면을 떠올리면 너무나 쉽게 연상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하고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혼자 뭐 고개를 설레절레 젓고 창밖을 돌리면서 외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감동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마지막에 보시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면 지금 이 교사가 중시하는 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관련 주장은 1번하고 4번입니다. 답을 고르는 건 뭐 어렵지 않은데요. 1번에 사회를 지속시키는데 필수적인 원칙과 가치, 밑줄 쫙 꺼두시고 사회를 지속시키는데 필수적인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민성 전달 모형이에요. 시민성 전달 모형은 진보적 입장에서 하는 건가요? 보수적 입장에서 하는 건가요? 보수적인 사회에서 할까요? 진보적인 사회에서 할까요? 다 똑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도 시민성 전달 모형 입장에서 교육을 하고 남한도 시민성 전달 모형이고 북한도 시민성 전달 모형이에요. 그럼 북한은 무슨 가치?
공산주의 가치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입시키면 그게 시민성 전달 모형이고, 남한은 자본주의가 짱이지 자유가 최고야. 어느 취임사에서 자유가 뭐 엄청나게 여러 번 나왔다 그러는데, 자유가 최고야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자유를 주입시키면 그것도 시민성 전달 모형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진보적인 사회든 보수적인 사회든 기본적으로 자기 사회의 가치가 기본적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걸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으면 다 뭐가 되는 거다? 시민성 전달 모형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4번이 답이고요. 거기도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기본적인 정보와 가치를 학생들이 확인하고 인식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 거기 기본적인 가치라는 표현에 좀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기본적 가치, 그러니까 뭐가 생각되시나요? 하버드 모형이 생각돼야죠. 그죠? 기본적 가치를 강조하면 시민성 전달 모형이면서 하버드 모형도 그렇다고요. 그럼 하버드 모형도 시민성 전달 모형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시민성 전달 모형의 측면이 보수적 측면이다, 진보적 측면이다? 보수적 측면이다. 그래서 기본적 가치란 말을 쓰는 순간 벌써 시민성 전달 모형의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참호책은 그 하버드 모형을 무슨 모형과 연계시켜서 얘기하고 있나요? 반성적 탐구 모형의 대표적 사례가 하버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하버드 모형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반성적 탐구 모형에만 속한 그런 모형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하버드 모형은 동시에 다원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반성적 탐구 모형과 관련이 있지만, 기본 가치를 강조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하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시민성 전달 모형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동그라미 2번은 사회과학 모형의 주장이고, 동그라미 3번은 반성적 탐구 모형의 주장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학생들은 자신의 신념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 애쓰고 반성적 판단에 근거해서 자신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자기의 가치 체계를 구체화시키고 명료화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반성적 탐구 모형이죠. 그래서 5번도 반성적 탐구 모형이 되겠습니다. 4-1번, 네 가지 전통 중 가해 탐구를 강조하는 전통이 무엇인지 쓰고 이 전통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서술하시오. 자, 이게 이제 참호책에 나와 있는 주의의 반성적 사고의 과정입니다. 반성적 사고의 과정 혹은 반성적 탐구의 과정이다. 아주 문제를 폭력적으로 내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쓰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주의의 반성 사고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건 반성적 탐구 모형이 되겠죠. 자, 장단점을 한 가지 서술해보고 좀 쉬었다 하시죠. 장점은, 반성적 탐구 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한 모형이다. 핵심은 사회 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한 모형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한 모형이다. 자, 장점도 쓰는 문제 안 나왔고 단점도 쓰는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럼 단점은 뭔가요? 단점은 다른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다. 다른 모형에 비해서 추상적이라는 것이 우리 참호책에 있는 표현인데, 어떤 분이 그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추상적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다른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그 바바 셔미스의 원전에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추상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고 있는데, 참호책은 그 얘기를 덧붙이지 않아가지고 이제 추상적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더 추상적으로 다가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가 주요 사상가잖아요. 주의의 철학이 너무 난해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반성적 탐구 모형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의의 사상을 제대로 알고 떠드는 놈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주의의 사상이 워낙 철학이 난해하고
사람들마다 해석이 분분하다는 얘기죠. 주의 철학이 좀 약간 어렵기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그 기반이 되는 주의의 사상 자체가 상당히 난해한 측면이 추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추상적이면 또 뭐라고 했어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요? 난해하니까요. 난해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갑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을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원전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의 사상 자체가 어려워서 의견이 분분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반성과 탐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성과 탐구 지지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조차 있다. 우리는 반성과 탐구는 다 주의 입장을 동조하는 줄 알지만 반성과 탐구 계열에 있는 학자들 중에서도 주의 입장을 또 반대하는 사람까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체 반성과 탐구는 사상적 기반이 무엇인지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의 자체도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반성과 탐구를 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상적이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에게 많은 능력을 요구한다는 거죠. 반성과 탐구 모형은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럼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사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토론을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 문제에서 뭐 알고 있어야지 끌고 나갈 거 아니야. 애들이 막 질이 멸렬하게 토론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토론을 중재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교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개별 사회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시사적인 문제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 토론을 끌고 나가면서도 또 아이들을 통제시켜야 되고, 이런 과정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평가 도구도 또 개발을 해야 되고, 토론을 하는데 그 평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거, 그러면 등등등등의 것들이 교사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것도 또 하나의 단점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원전에 나오는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꼭 체크를 해 두실 것.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